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죠. 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복카데미, 경제와 인문학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경제학자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의 조사 형님 중에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으실 줄이야. 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이 이제 시간도 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같이 촬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혹시 어떤 걸까요? 예, 사실 경제학도요,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계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의 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계보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세요? 계보하면 이제 조선 그 왕조 태정태세 문화재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경제학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해 왔고, 그리고 많은 이론들 또는 많은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일종의 추종하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계보들이 있습니다. 학맥이라고 해도 또는 학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경제학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의 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학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제학을 처음 얘기할 때는 18세기 중엽부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도입됐고 산업 현장에서 이제 체계적인 분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될 어떤 타이밍이 도래했는데요.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애담 스미스가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음악에서 모차르트, 미술에서 이제 피카소처럼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잖아요. 애덤 스미스 하면 또 국부론, 또 보이지 않는 손, 저도 그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국부론은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국부론이라고 하면 제목에서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드러나요. 국부, 국가가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책이었는데요. 이런 논의를 갑자기 책으로 집필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아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던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 당시 유럽이 중상주의라고 해서 그 경제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 중앙 왕권,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일종의 왕권이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다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다 거기 있었어요. 당시 애담 스미스는 이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폐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그거가 아니면 뭘로 국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이 오히려 국가가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던 게 바로 국부론입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좀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바뀐 거겠네요. 그렇다면 국부론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건 대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다는 건 그 전에 보이는 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중앙 권력,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정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경제 행위를 재단하는 거, 이걸 비판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작동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냐? 바로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할지 덜 생산할지 또는 어디 가서 판매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 그 이기심이라는 건 더 큰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더 큰 이득은 당연히 더 비싼 가격, 그리고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거겠죠. 따라서 가격이라는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을 해서 전체 경제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가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정부나 소수 거대 자본이 결탁해서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내용도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맞물려서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후대 학자들이 이제 이어가면서 경제학이라는 또 학문이 탄생하고 그랬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애덤 스미스의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계속 계승한 학자들이 있었었는데 후대에 이런 학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전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계속 부유해 줄 수 있는 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좀 더 그 이론을 아주 정교하게 만든 학자들을 이제 고전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전학파 학자들이 제시했던 이론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이의 법칙이라는 이론인데요. 아마 한국은행 입사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대충 아시죠? 네. 뭡니까? 공급이 스스로의 그런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세이의 법칙은 공급만 잘 되면 수요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관점의 어떤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즉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과정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과 경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공급만 제대로 된다는 건 그 공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 소득을 가진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공급만 잘 되면 소비는 저절로 해결된다. 소비는 저절로 균형값을 갖게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와닿진 않네요. 현실에서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런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전학파의 이론은 당시 경제가 굉장히 잘 굴러갔을 때 호황이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든 설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이라든가 가격의 신축성,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가장 예쁜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 다루는 여러 이론들이 그 당시 호황의 경제 시절에는 딱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혹시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 네. 그 미시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은행 시험 준비할 때 미시경제학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취임사에선가? Cool head but warm heart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발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 네. 일부러 좀 굴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 경제학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알프레드 마샬 이전과 이후는 조금 이론이 크게 진일보하게 바뀌었습니다. 고전학파들은 모든 상품이 결국 모두 소비되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 줄을 이뤘었죠. 하지만 마샬부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은 시점에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시경제학에서 고생하셨다니 저도 똑같이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미분을 자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한계 효용. 하한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경제학에 도입한 분이 바로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한계 효용이라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한 단위 더 소비하면서 만족도가 이제 얼마나 더 있는지. 그러니까 뭐 짜장면을 처음에 한 그릇 먹을 때는 이만큼 만족을 했는데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때는 점점 더 만족을 못하고 배부르거나 그런 이유로 좀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계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는 마지널이라고 부르는데 경제 행위를 한 단위 더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경제 행위를 한 단위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편익이 그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계 효용,
한계 편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알프레드 마샬 이론을 계승하고 그 뒤에는 고전학파의 어떤 이론이 쉽게 얘기해서 레벨5가 더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고전학파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를 더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면 신고전학파도 고전학파와 비슷하게 정부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자는 비슷한 입장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고전학파의 가장 근저의 기조는 정부의 개입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역시 신고전학파 역시도 그 이론을 더욱더 정밀하게 했을 뿐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효율적인 시장 개입 이런 인식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어떤 이론만 가지고는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1929년 드디어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죠. 엄청난 상황이죠. 게다가 물가가 하락하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까지 동시에 발생해 가지고요. 이런 미국발 대공황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 추가적으로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산됐죠. 그럼 대공황 이전까지는 이제 고전학파 이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는다, 뭐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기존 이론으로 대공황이 설명이 안 됐었겠네요. 네, 안 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진 경우는 사실 근래에 보기 힘들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고전학파는 정부가 자꾸 나서지 마, 어떻게 보면 불균형 또는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게 있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해결돼, 이런 기조였는데 지금 실업이 아주 고도화되고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뭐 자살에 치닫거나 아니면 파산해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경제학자죠.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하나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케인즈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게 되네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그러니까 장기에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이르는 결론은 죽음인데 그 전에 뭔가 빠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맥적인 내용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케인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할 건데 그 이론적 배경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그동안 고전학파류에서 주장했던 공급만 제대로 되면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그 이론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적절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하는 곳에서도 지금 물건을 생산해봤자 팔 수가 없는데 누가 공급하겠느냐, 이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요, 특히 중요한 수요는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라는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공부하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효 수요는 특히 그냥 수요보다도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바로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아니면 구매 의사가 뒷받침된 수요,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사고자 한 욕구가 있는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즉 지금의 불황은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유효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야죠. 그렇죠. 만들어줘야죠. 그때 지금 개별 경제 주체들은 다 어려워하니 인위적으로 유효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주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라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뉴딜 정책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경기가 안 좋으면 가끔 뭐 이런 뉴딜 정책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 나라의 국가 수반들이 내가 그래서 이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사업들을 할 겁니다라는 어떤 새로운 국책 사업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명명할 때 뉴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뉴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사업을 통해 경기 회복에 시드머니를 제공해주는 사업들을 통칭해서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담인데요. 사실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좀 갑론을박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어려워진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 규모를 봤었을 때 그 뉴딜 정책이라는 그 일부 사업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다시 선순환을 그리기에는 그 규모가 좀 작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경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런 의지를 보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정부가 저렇게까지 노력하니 경기가 좋아지겠는데 하면서 경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은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케인즈 이전에는 개개인의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그런 미시경제학 분야가 중심이었다면 케인즈 이후에는 국가 경제의 움직임이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런 논의하는 거시경제학으로 경제학이 새 지평을 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케인즈가 주장한 사상들을 케인즈주의 또는 케인즈 학파 이렇게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부의 개입을 지향했었던 데 반해서 이 수정 자본주의는 총수요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론 또는 개념들이고요. 이 주장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그 학자들을 통칭해서 케인즈 학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세계 경제에는 정말 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또 다른 해법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고도 성장을 거뒀죠. (1973년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고전학파의 주장이 틀린 대공황 같은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가 이제 촉발되면서 케인즈 이론마저도 이제 큰 실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온 것도 문제지만 원래 경기 침체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유발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이론적 어떤 틀 속에서 제시됐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물가가 같이 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칭했죠. 오일 쇼크라는 위기 상황에서 케인즈주의는 어떤 해답을 내어놓았는지 복카데미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